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이런 거였구나 하는 명확한 이해로 함께 바꿔볼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는지, 또 우리가 집에서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진단 과정과 치료, 또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까지. 이 시간 끝날 때쯤이면 막막함 대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사실 자폐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뭔가 되게 무겁고 막막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 뭔지, 그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일 먼저 딱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차이예요. 신경 발달학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절대로 무슨 마음의 병이라거나 혹시 내가 뭘 잘못 키워서 그런가 하는 그런 부모님 탓이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혹시 지능이 낮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적 장애가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IQ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펙트럼 하면 딱 무지개가 떠오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이어져 있듯이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 이렇게 딱딱 이름을 나눠서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의 큰 스펙트럼 안에서 사람마다 그 정도나 모습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뭘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주 체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단 기준, 일종의 교과서 같은 건데 거기에 딱 두 가지 핵심 기둥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이 숫자 둘입니다. 딱 두 개예요. 수많은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건 자폐 스펙트럼이 맞다라고 진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딱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첫 번째는 사회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이 좀 늦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화를 티키타카 주고받는 거, 눈 맞추는 거, 다른 사람 표정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알아채는 거, 이런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사예요. 예를 들면 장난감 자동차를 맨날 똑같이 일렬로 쫙 세워놓는다거나 공룡이면 공룡 여기에만 엄청나게 파고들거나 매일 하는 일의 순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힘들어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알겠다. 근데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 그럼 뭘 봐야 하냐? 바로 이 점이죠. 방금 말씀드린 건 전문가들의 진단 기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생활 속에서 하고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초기 신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돌이 안 됐는데 제일 눈여겨봐야 할 위험 신호 같은 게 뭘까?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요.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거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신호들을 함께 보시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4가지 핵심 신호입니다. 첫째, 눈 맞춤이 잘 안 되는 거. 둘째, 이름을 여러 번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거. 셋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을 때 엄마 저것 좀 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장난감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관심 공유 행동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표정으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거나 엄마 아빠 표정을 살피는 행동이 좀 드물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발 이걸 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다 해당되네 하면서 혼자 진단 내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자가 진단표가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푸는 속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안해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한번 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가서 괜히 우리 애한테 자폐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아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복잡한 퍼즐을 전문가랑 부모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맞춰보는 그런 신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진단이라는 건 절대로 한번 병원 가서 쓱 보고 자폐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이를 관찰하고 또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우리 부모님들과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들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ADIR, ADOS2. 간단히 말하면 ADIR은 부모님하고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 쭉 들어보는 거고요. ADOS2는 전문가가 아이랑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 전문가의 관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다 모아서 입체적으로 아이를 이해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마지막 파트입니다.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라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시작되겠죠. 바로 그 다음 단계, 치료와 지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희망으로 바꿔줄 열쇠가 될 거라고 믿어요. 치료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원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원인은 아주 명확해요. 약 80%가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이 과학적인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다음 메시지 때문이에요. 이 말 정말 가슴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나? 애 낳고 나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여줬나? 내가 일을 하느라 이런 자책감들,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치료는 왜 하는 걸까요? 치료의 목표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목표는요, 아이의 자폐적인 특성을 싹 없애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진짜 목표는 아이가 가진 고유한 세상을 인정해주면서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도 딱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의 필요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늘려주는 응용행동 분석, 우리가 흔히 ABA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말하고 소통하는 걸 돕는 언어치료, 너무 예민하거나 둔한 감각을 조절해주는 감각통합치료,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우는 사회성 훈련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꼭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세요. 치료실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의사나 치료사가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길을 가려면 부모님이 먼저 지치면 안 돼요. 꼭 부모님 자신의 마음부터 챙기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가진 그 특별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진단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멋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말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